아무렇게나 관리한 재료대가 부당 청구가 돼서 우리 병원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 청구는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매출을 올리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요, 이거를 잘못 쓰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치건현TV의 전미입니다. 우리가 신고한 재료대 구입 신고가 심평원 전산심사에서 어떤 식으로 테이킹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예상과는 달리 심평원 전산심사에서 우리가 신고한 것과 청구한 것을 일일이 매칭해서 현재 심사 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그 영상 못 보셨으면 위쪽을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전산심사에서 일일이 매칭시키지 못하니까 재료에 대한 관리 그냥 대충 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의 심사에서는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 병원의 현지 조사가 나오게 되면 아무렇게나 관리한 재료대가 부당 청구가 돼서 우리 병원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 청구는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매출을 올리는데 정말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요, 이거를 잘못 쓰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험 진료를 통한 매출 상승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보험 청구에 대한 관리도 아주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현지 조사에도 끄떡없게 우리 치과의 보험 재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렵지 않은 것을 신경 써서 관리하는 치과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 관리 요령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보험 청구하는 재료를 구입할 때 재료 명세서를 받게 되죠. 이 재료 명세서를 잘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보험 청구와 관련된 서류는 5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구와 관련된 재료 명세서 또한 보관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모든 재료 명세서를 보관해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치과에서 쓰는 재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을 다 보험 청구하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재료들은 행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비보험을 사용하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다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과에서 대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재료는 첫 번째, GI, 화학식물품 GI 사용하시고 GI 충전할 때 재료대 청구 넣죠. 그 GI하고 두 번째, 보험 임플란트 식립할 때 같이 청구가 들어가는 재료인 임플란트 픽스처하고 어뷰트먼트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이외에 실크를 청구할 수 있는 치저골 성형술 이런 것들 시행하시는 경우는 실크도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치저골 결손부 골 이식술이나 조직류 재생술 같은 거를 실제 청구하신다고 하면 본이나 멤브레인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청구와 연관된 재료 명세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으신데요. 보통 치과에 재료 명세서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죠? 그러면 그 담당자에게 보험 청구 때문에 관리해야 될 재료 목록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아달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별도로 모은 재료 명세서는 보험 청구를 하는 담당자가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 재료대 구입 신고도 원칙적으로 청구하기 15일 전에 하셔야 되는데 청구하는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그 담당자가 재료대 구입 신고를 하면 이 부분을 매달 제대로 체킹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가 누락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신고한 것보다 청구가 많다라고 해서 현재 그거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라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심평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산으로 데이터가 있는 거를 비교해서 치과를 찾아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구한 것과 신고한 것의 개수 차이가 많이 난 기관에 대해서 어떤 확인 요청을 한다라거나 하는 액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료대 신고에 대한 관리를 이와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조사를 나왔을 때는 이 재료 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임플란트는 보험 임플란트 청구가 많은 치과에 대해서 실제로 구입한 것과 청구한 것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입한 거래 명세서 자료와 청구한 것의 개수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입한 것과 청구한 것이 수량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지 수시로 확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재료를 좀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료가 한 개당으로 딱딱 떨어지는 재료가 있는 반면에 세트여가지고 이 한 세트를 얼마만큼 쓸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진 그런 재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GI 재료 중에 퓨지 2 1-1팩 이게 이제 GI인데요. 이게 1-1팩이 있고 3-2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구성에 따라 가지고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당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1-1팩이라는 게 이게 파우더, 얘가 리퀴드예요. 그리고 어떻게 써요? GI 이거 파우더랑 리퀴드랑 섞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당으로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썼을 때 이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 보통 이거를 한 세트를 사면은 32번 정도 쓰더라 라는 식으로 대략적인 횟수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32번 쓸 수도 있고 재료를 아껴 쓰면 뭐 50번도 쓸 수도 있고 재료를 펑펑 쓰면 30번에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2회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횟수와 청구한 것을 딱 떨어지게 맞출 수가 없고요. 대략적으로 너무 심한 범주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맞겠네 라고 생각될 정도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개당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GI 중에서도 캡슐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캡슐은 이렇게 캡슐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씩 단위로 딱딱 떨어지죠. 그래서 대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구한 것과 재료 명세서상에서 구입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이게 맞지 않은 경우 문제를 삼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치아 하나만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치아 2개나 3개를 충전할 때는 우리가 치식을 누르고 GI를 누르면 치아 1개당 1캡슐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충전할 부위가 크지 않은 경우는 치아가 2개지만 그냥 캡슐 하나로 충전해버릴 수도 있죠. 또 치아가 3개지만 캡슐 하나 가지고 충전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오차가 계속 쌓이게 되면 실제 우리가 청구한 것과 재료대를 구입한 거와의 갭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현지 조사에서 이거는 문제가 되었던 사례예요. 따라서 GI 캡슐이나 아말감 캡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치아가 2개, 3개더라도 캡슐을 하나만 사용했으면 수를 1로 수정해서 청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캡슐을 1개 썼는지 2개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팅을 할 때 반드시 사용한 캡슐이 몇 개인지 진료실에서 차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런 오차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임플란트 픽처 어뷰트먼트, 이거는 보험 임플란트 청구 많은 치과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세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묶음당으로 나오는 재료는 이 횟수와 실제 우리가 청구한 것의 횟수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크게 오차가 나지 않게만 관리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이와 같이 캡슐이나 픽처 어비투먼트와 같이 개당으로 청구가 되는 재료대의 경우는 신고한 것과 청구한 것의 개수가 오차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재료를 사용하다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CI 같은 경우에도 퓨지 2 쓰다가 갑자기 퓨지 9으로 바꾼다라거나 픽처 어비투먼트도 우리가 사용하는 임플란트 회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용한 재료로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치고 기존 재료로 계속 청구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관리한다라는 거는 이 명세서 관리, 신고 관리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버튼 관리를 같이 하셔야 되세요. 내가 보험 청구 담당자다 라고 한다면 보험 청구뿐 아니라 보험 청구와 연관되어 있는 신고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우리가 청구하는 버튼에 대한 관리, 이것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픽처를 오스템 거 사용하다가 덴팅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버튼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스템으로 청구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냐? 의도하지 않게 비용을 손해본다라거나 의도하지 않게 과잉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오스템께 기존에 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덴티움 거는 3만원이에요. 우리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꿨는데 계속해서 이걸로 청구가 들어가면 우리는 3만원에 청구해야 될 걸 2만원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만원을 계속 손해보는 거죠. 10건이 쌓이면은 10만원 손해보는 거고 100건이 쌓이면은 100만원을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오스템께 3만원이었는데 덴티움께 2만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2만원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3만원짜리를 청구함으로 인해서 만원을 부당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재료로 보험 청구 버튼을 그때 변경하시는 작업이 재료 관리에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현재 조사에도 문제없는 재료대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병원에서 꼭 해야 할 것을 그때 제대로 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루하루 진료를 쳐내기 바쁘다 보니까 그 중요하게 해야 될 루틴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잊지 않고 계속 그 시점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되는 영역을 어떤 상황에서도 관리가 될 수밖에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짚어드린 거 3개잖아요. 보험 청구하는 재료 명세서에 대한 관리, 그리고 주기적인 재료대 신고, 다음은 이와 함께 변경된 재료를 버튼에도 반영하는 거. 이 3개를 병원의 루틴으로 잘 만드셔서 현지 조사에도 끄떡없는 치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강보험만 20년을 파다 보니까 이제는 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알아가는 원리와 보험 청구를 공부하는 원리가 참 닮아 있더라고요. 문제를 알면 어떤 작은 사건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질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일이 어떤 역경이건 아니면 어떤 행복한 일이건 어떤 성취한 일이건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좋은 일 또는 그 나쁜 일이 자세히 뜯어보면 분명 좋은 면과 나쁜 면 두 가지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컸지만 꼬맹이 때는 정말 많이 아프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7살 때 뇌수막염에 걸렸습니다. 얘가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뇌수막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실 컨설턴트 일로 정말 바쁠 때였거든요. 일이 막 산더미처럼 밀려있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멘탈이 훅 나가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래서 밀려있는 일을 일단 제껴두고 아이의 병간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심란했어요. 나름 난 참 프로페셔널한 사람인데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책도 하고 한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입원해서 아이와 함께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와 온전히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 자판기 풍선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 자판기 풍선을 너무 좋아했어요. 열만 떨어지면 그거 뽑으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랑 같이 내려와서 자판기에서 풍선 뽑고, 며칠 지나 열이 떨어지고 나서는 아이랑 맛있는 빵도 사 먹고, 근데 그 병원 옥상 정원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랑 정원에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되게 많이 나누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병원에서 오로지 우리 아들과 단둘이 있었던 그 시간이 추억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아들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아이가 엄마랑 너무 함께 있고 싶었었나 봐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아팠던 게 아닌가. 엄마에게 자기와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 당장의 그 순간은 한숨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지만, 분명 여길 뒤집어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경들이 오지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도 정말 많이 와요. 그런데 어떤 선택이건 어떤 상황이건 그 안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잘 되건 못 되던지 간에 그 일에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전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도요, 기본적인 본질을 알고 그 흐름을 알면 아주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에만 매몰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본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아닌 이 본질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부분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여기에서 막 마음만 요동치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런 힘듦을 선생님들께 좀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본질을 알면 이런 힘듦이 많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이란 영역을 좀 더 재미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삶에 있어서도 이런 본질적인 걸 알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